오늘 이제 좀 이야기할 주제는 타이포그래피인데요. 타이포그래피가 저는 이제 사실 타이포그래피에 되게 집착하는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엄청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을 많이 들이는 분야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영상 디자인을 하기도 하지만 인쇄물 작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제 타이포에 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시스턴트가 들어오면 제가 항상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저희랑 톤 앤 매너를 맞춰놓고 진행을 하는데 가끔 이제 보면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 폰트 아무거나 막 쓰고 막 굴림체 쓰고 이러면 진짜 화나잖아요. 보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항상 인터넷에 놔두는 짤 중에 보노보노 짤 아시죠? PPT 보노보노 짤 거기도 보면 굴림체 엄청 쓰잖아요. 이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랑 타이포 이야기를 하려고요. 사실 이제 타일에서 어쨌든 익스플로어라고 해가지고 약간 지금까지 타일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보시면 가끔 보면 정말 어떻게 폰트를 이런 걸 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는 막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저는 바로 옆에서 이제 다 삭제를 할게요. 뭔지 아시겠죠? 오늘 이제 잘 그래서 들으셔야 이제 그런 어떤 삭제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사실 요즘 워낙 디자인 이야기가 많이 돌다 보니까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타이포그래피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가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글자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타이포라고 하는 뜻이 이제 그리스어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포는 글자나 이제 뭐 활판 인쇄 혹은 뭐 십자공 이런 이야기를 이제 통칭하는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 그래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무언가를 기록하는 방법 혹은 무엇을 기록하는 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화일자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기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 타이포그래피를 하시다 보면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타이포그래피를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활자 인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자 인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이제 타입페이스, 폰트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용어들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에 와서 쓸 때랑 조금 그 느낌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보면 한국어로 활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입이라고 하는 애는 예를 들어서 가라는 글자가 있다고 칠게요. 그렇죠? 가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타입이라고 해요. 이 글자 하나를. 근데 이게 원래는 저희가 활자 인쇄를 할 때 이런 직육면체가 있거든요. 이런 직육면체에다가 이게 금속판이면 여기다가 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두껍게 이쪽에다가 튀어나오게 이제 양각으로 이런 직육면체의 철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다가 위에서 이제 여기 잉크를 바르고 이제 찍어내는 게 활자 인쇄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얘네 이 판 자체 하나를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원래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져가지고 이런 글자 자체를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타입페이스는 뭘까요? 타입페이스는 당연히 이 글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글자들의 모임. 즉 이제 어떤 하나의 서체를 이루고 있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서체 단위가 타입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도 보면요, 타입페이스라는 창이 아예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서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러면 타입페이스랑 우리가 흔히 타입페이스를 이야기할 때 폰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거는 폰트일 거예요, 아마 타입페이스보다는.
그래서 폰트랑 타입페이스의 차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폰트는 이런 타입페이스를 이제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기능을 이야기를 해요. 폰트는. 이게 살짝 지금 와서는 타입페이스가 폰트고 폰트가 타입페이스인 개념인 건데 옛날 같았으면은 폰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어떤 서체를 입력하는 방식, 그러니까 즉 확장자가 있는 어떤 폰트 파일이겠죠. 그런 파일 자체도 폰트라고 하고 활자에 나타내는 방법 자체도 폰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요즘 인쇄 안 해요, 여러분. 네, 요즘 이제 인쇄도 다 디지털로 해요. 이건 되게 옛날 방식이고 구버전 방식이라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타입페이스랑 폰트랑 같은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타입페이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많이 쓸 거예요, 타입페이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가 이제 폰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다 했었죠. 한번 세리프와 산세리프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시나요? 쉬운 거니까 다들 기억하실 수 있죠. 세리프가 뭐라고 했나요? 세리프가 저기 글자의 가장 끝에 있는 어떤 튀어나온 획을 우리가 세리프라고 이제 라틴어로 이야기를 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로, 그래서 프랑스어로 세리프는 획을 의미하고 산즈는 없다라는 뜻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산즈 세리프는 아예 그 획이 없는 애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세리프나 산즈 세리프는 이제 두 개가 어떤 서체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그 서체 모양에 대해서 세리프 타입 폰트들이 있고 산즈 세리프 타입 폰트들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리프 타입에 해당하는 한국어 글씨가 대표적인 게 이제 바탕체 혹은 명조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세리프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도둠체 혹은 고딕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야 안 사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명조, 고딕으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명조체랑 고딕체가 한글 사조적으로 좋은 표현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명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부터 온 서체를 이야기할 때 보통 명조체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서 바탕체로 넘어간 거고요. 고딕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이야기예요. 고딕이라고 하는 게 고딕 사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이야기라서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바른말로 표현하자라고 해서 도둠체가 나온 케이스여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바탕체랑 도둠체로 사용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익숙해진 걸 바꾸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계속 이야기할 때 명조체나 고딕체로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저도 최대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리프랑 산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도 찾아보시면 그 특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어떤 인쇄용 활자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인쇄할 때 작은 크기로 인쇄해도 되게 명확하게 이제 인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되게 이제 우아한 느낌의 폰트죠. 정적인 느낌의 폰트고 되게. 반면에 이제 도둠체 혹은 고딕체, 산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모던한 타입의 폰트예요. 그래서 원래 인쇄할 때는 도둠체 같은 경우에는, 산세리프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목용으로만 사용을 했었어요. 인쇄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인터넷 환경으로 이제 우리가 모바일 환경으로, 디스플레이 환경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게 역전이 됐죠. 네, 도둠체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서체, 본문용 서체가 돼버리고 이제 바탕체나 명조체, 세리프 타입 폰트가 이제 제목용 폰트로 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한 번 더 타일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또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리프랑 산세리프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블랙레터랑 스크립트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영문 폰트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애들이에요. 한글 폰트에는 블랙레터는 한글 폰트가 원래 없어요. 왜냐하면 블랙레터 같은 경우에는 중세시대 때 쓰던 이제 폰트예요. 그래서 되게 옛날에 사용하던 이제 어떤 가문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할 때 굉장히 고풍스럽게 해서 나타내던
글씨체고요. 쟤도 이제 전통 블랙레터는 아니에요. 저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되게 모던한 방식으로 이제 다시 풀어 쓴 블랙레터 체고요. 밑에 있는 스크립트 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체예요. 그렇죠? 이런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디자이너의 어떤 순수한 욕망과 욕구가 반영돼서 이제 만들어진 폰트가 이제 스크립트체나 블랙레터 체일 텐데 본문용으로 이런 걸 쓰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저기서 스크립트라는 글씨가 지금 그냥 스크립트라는 단어 하나만 있어서 읽기가 편한데 저런 게 이제 계속 길어지다 보면 영어를 이제 주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읽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를 줄 때나 아니면 제목용으로 쓸 때 주로 사용하게 되고 이제 본문용으로는 적합한 폰트는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한국어에서는 캘리그라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엄청나게 붐이 한번 일었었는데 캘리그라피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썼던 것 중에 여기 이 안녕 UFO 같은 이런 글씨가 이제 폰트가 기본적으로 캘리그라피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폰트 파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라 제가 직접 붓글씨로 이제 어떤 이제 글씨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뭐 붓으로 쓰든 아니면 뭐 이제 만년필로 쓰든 어떤 분들은 이쑤시개 같은 걸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승환 감독님 영화 중에서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였나?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할 때 이제 그거를 젓가락으로 아마 나무 젓가락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이제 잉크들을 사용해가지고 쓰는 이제 직접 손으로 쓰는 것들이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캘리가 되게 유행처럼 한번 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캘리를 썼던 적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캘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너무 많은 어떤 노동이 들어가야 돼서 제 개인적인 노동이 이제 글씨 하나 쓰려면 마음에 드는 거 이제 한번 건지려면 거의 한 수백 번을 써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일일이 다 쓰는 것들이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제 근데 뭐 상당히 많은 기획자분들이 아직도 좋아하죠. 아직도 좋아해서 좀 웬만하면 여러분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알파벳이랑 한글이랑 둘이 조금 다른 언어잖아요. 완전히 다른 언어죠. 완전히 다른 언어라서 두 개가 각각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달라요. 그래서 막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보면 막 꼭지, 크로스바, 그 다음에 어센더, 헤어라인, 세리프, 고리, 루프 막 이런 용어들이 막 나와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1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1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알 거고 이거 여러분들이 외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이제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얘네가 각각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얘네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이런 거는 전혀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이제 한글이 얼마나 우수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PT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일만 쓸 거라면 오늘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글 이제 타일로 해서 만약에 이거를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 자체만의 타일 자체만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크기 같은 경우에도 퍼센티지로 나와요. 그쵸? 퍼센티지로 나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자기네 기준이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간이나 행간에 대한 어떤 이제 변경 가능한 물리적인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타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글자 크기에 맞춰서 자간이랑 행간을 자동적으로 바꿔요. 매번. 그래서 그런 기능이 아예 없는 건데 저는 이제 되게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이런 기능들이 없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할 게 결국에는 이 글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포인트의 단위와 그 다음에 자간과 행간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 사실 이제 보시다시피 타일만 사용하실 거면 이런 게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먼저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그 타일도 결국에는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레이어 시스템 안에 있는 거거든요. 레이어 시스템 안에 있는데 이 레이어를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5가지 레이어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아마 타일 지금 들어와서 보시면
이미지, 박스, 로고, 본문 텍스트, 제목 텍스트 이렇게 5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포토샵을 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를 수없이 많이 생성시키고 수없이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타일에서는 딱 5가지 레이어가 끝이고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아무리 이제 텍스트가 2개가 있다고 쳐도 제목 텍스트랑 본문 텍스트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텍스트를 다른 위치에 각각 3군데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타일 내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쵸? 어떤 이제 야매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이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를 넣어서 이제 텍스트를 중첩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자체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한번 작업을 하고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야기할 때 그런 기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써야 한다면 이제 오늘 수업하는 내용을 조금 유념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타일만 사용해가지고 끝내는 수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창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이너와 작업을 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디자이너와 어떤 기획자와 작업을 할지 모르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실수로 행간을 되게 작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행간을 만약에 작게 잡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디자이너한테 이야기할 때 뭐 이제 글자랑 글자 사이 간격이 좀 좁아요 라고 하면 디자이너는 이게 자간을 이야기하는 건지 행간을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아는 거 정도만 해주셔도 저는 되게 좋은 기획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에게는. 그러면 좀 다시 원래로 넘어와서 이제 타입의 크기는 포인트라고 하는 애를 쓰는데요. 주로 픽셀도 쓰고 퍼센티지도 쓰고 이제 포인트도 쓰는데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가장 이제 많이 써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도 단위를 보시면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밑에 적혀 있는 글이 보이시죠? 120포인트의 글자 크기는 120포인트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 활자 타입이라고 적혀 있는 애가 120포인트로 적은 애거든요. 딱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120포인트로 해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되시는 분이 있나요? 이게 활자 타입이라고 하는 애가 120포인트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 얘네는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 있죠? 이게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가 여기에 자, 이렇게 T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저기서의 말하는 포인트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몇이라는 걸까요? 120이라는 거예요. PT. 포인트.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글자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활자 이제 그 박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활자 박스의 크기는 이 글자보다 어떨 것 같아요? 커야겠죠. 딱 맞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만큼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저 살짝의 여유. 그래서 지금 활자나 타입이 지금 보시면 자, 일러스트에서 한번 켜볼게요. 일러스트에서 켜서 보시면 이 활자라는 타입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정사각형이 조금 그 타입보다 조금 크게 나와요.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 활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죠?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밑에 부분 남는 거 보이시죠? 이 위에 부분 남는 거 보이시죠? 이 크기가 몇이라는 거예요, 지금? 218.47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220으로 가면 220포인트의 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220포인트의 크기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제 보통 뭐 조금 포인트 좀 높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뭐 그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어쨌든 개념적으로 조금 알아두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아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이 포인트 개념에서 이거는 사실 중요치 않아요. 이거 뭐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얘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각 글자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을 이 위에 있는 지금 이 사각형을 여기서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볼게요. 이게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글자마다 이 사각형 안에 여백을 얼만큼 주느냐는 다 달라요. 폰트마다. 그쵸? 지금 옆에 제일 왼쪽에 있는 산돌 고딕 네오 원이라고 하는 폰트는요, 굉장히 꽉 채워요. 저 사각형 안에. 그래서 되게 글자 크기들이 큼지막하게 생겼죠. 그쵸? 그런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신할라라고 하는 폰트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넓게 써요. 그 여백을. 그렇기 때문에 같은 18포인트여도 어때요? 크기가 달라 보이죠?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일러스트에서 글자 작업을 했을 때 이제 폰트를 다르게 했는데 걔네 크기를 같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인쇄를 하거나 뭐 웹상에서 봤을 때 크기가 똑같아 보인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디자이너로서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다른 디자이너들한테 이야기할 때 컴퓨터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의 눈을 믿어야 돼요. 결국에 우리가 보는 거는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 이게 같아 보이냐 혹은 정렬이 맞아 보이냐 이게 컴퓨터가 측정한 거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눈을 좀 더 믿으시는 편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지금 산돌고딕을 15포인트로 잡고 신할라를 20포인트로 잡으니까 그나마 엇비슷해져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본문 텍스트를 산돌고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다가 이거를 다른 폰트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길이가 확 줄어들어 버리겠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산돌고딕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만약에 본문 텍스트가 더 길어지면 더 확 올라가 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이아웃 짜실 때 되게 유념하셔서 맨 처음부터 폰트를 뭘 사용할지를 확실히 정하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냥 한 번에 쭈루루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한글 폰트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글씨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지금 저희가 이 사각형을 만들었잖아요. 이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집어 넣으면 지금 제가 어디서 띄었어요? 여기서 한 칸 띈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칸을 한 칸으로 띄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줄로 가고 그 다음 안녕하세요 밑에 한 줄로 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격동고직 시리즈로 내버리면 얘네가 이렇게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네를 이렇게 하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의도한 건 이렇게 한 줄 그리고 한 칸 띄고 세 번째 줄을 원했는데 그냥 폰트만 바꿨는데 어떻게 돼요? 폰트만 바꾸니까 한 줄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이게 디자인에서 되게 크리티컬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폰트를 사이즈를 한번 조절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게 만약에 글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라면 모바일 상태에서 봤을 때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로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블로그 같은데 글을 쓰실 때 이미지 파일은 괜찮아요. 이미지는 어차피 이미지가 통으로 주니까. 근데 만약에 블로그에서 웹에서 이제 블로그 작업을 하겠죠. 그럼 블로그에다 글을 막 썼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15자
정도일 거예요. 15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웹에서 봤을 때, 컴퓨터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 줄로 나오던 게 어떻게 됐어요? 모바일로 가면 밑으로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서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라고 있을게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웹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게 모바일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줄어들겠죠? 얘가 줄어들어 버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바일로 보면. 그래서 이 모바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읽기가 되게 힘들어지겠죠. 단어들이 끊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로 떠서 사실 블로그 같은 경우에 블로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절대 한 줄에 15자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끔 글을 써요. 15자일 때는 항상 밑으로 내리고 글자를.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용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글 내림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유념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두께감이에요. 폰트의 두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우리가 한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글을 쓰는 작업을 한글이나 워드에서 많이 하잖아요. 한글이나 워드 같은 데 보면 볼드체를 그냥 따로 만들어주죠. 어떤 글씨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어씨가 그렇게 해와가지고 제가 진짜 엄청 화낸 적이 있는데, 그 폰트는 기본적으로 좋은 폰트일수록 다양한 그 무게감을 가져요. 저게 다 같은 폰트예요. 산돌 고딕 네오 1이라고 하는 같은 폰트 안에 있는 이제 서체 패밀리라고 하거든요. 서체 패밀리 안에 있는 각각의 서체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어때요? 통일감을 유지한 채로 어떤 하나의 서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채로 두께감만 변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애들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애들을 쓰는 거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 같은 데 있는 볼드체 누르는 거, 그런 걸 쓰는 거랑은 되게 다른 차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되게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컴퓨터가 일률적으로 한 번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대하거나 이랬을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인쇄를 하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꼭 항상 서체를 만약에 사용하실 때면 이제 이런 두께감 있는 서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산돌 고딕 네오 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유료 폰트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사용하게 되면 노토산즈 같은 애들, 구글에서 나오는 노토산즈 같은 애들이 아마 이 정도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쓰는 게 좋고, 얘네들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얘네가 지금 이제 제가 따로 정리해온 뭐라고 하죠? 그 타일에서 사용하는 이제 폰트들이거든요. 타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들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보시면 지금 산돌 네오 1도 있죠. 그쵸? 산돌 네오 1이 있는데 얘랑 지금 크기가 다르네요. 두께감이.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타일에서 제공하는 폰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두께감을 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거랑은 다르게. 그래서 산돌 네오 3도 보면 얘는 얇은 애, 얘는 두꺼운 애. 그쵸? 마찬가지로 나눔 바른도 얘는 얇은 애, 얘는 두꺼운 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늪봄, 라이트, 늪봄, 볼드 이런 식으로 나뉘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이제 같은 폰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폰트라고 인식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게 디자인 작업할 때 조금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왼쪽은 하나의 글을 전체를 다 어때요? 하나의 두께감으로만 표현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두께감을 다르게 줌으로써 조금 더 읽기 편하게 만들어준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기획서 같은 걸 쓸 때. 근데 이런 것들이 기획서 쓸 때는 한글에서 그냥 바로 볼드를 누르지만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되면 서체 자체를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조금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조금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간과 행간. 그놈의 자간과 행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폰트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인식을 해요. 이제 폰트가 워낙 많이 나오고 이제 사실 폰트가 되게 예쁜 폰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폰트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아직 자간이랑 행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간은 뭐예요? 말 그대로 글자 사이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디인 거예요? 지금 이 자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쵸?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쵸? 그래서 이 자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때요? 글이 뚝뚝 끊겨 보여요. 그쵸? 지금 자간 50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얘네가 붙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가장 좋은 자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냥 이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0에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정도가 가장 적당한 자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일에서는 다 자기가 알아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서 작업을 할 때 이제 마이너스 20 혹은 제로 정도로 작업을 하셔야 되지.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붙었죠 거의. 그쵸? 거의 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붙었네요. 그쵸?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예 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읽기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도 너무 많이 띄어져 있어서 읽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쵸? 그래서 자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영어 폰트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제목용으로 크게 쓸 때가 있어요. 제목용으로 어떤 글씨를 크게 쓸 때 이제 이게 커닝 012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게 가장 기본 제로예요. 제로 자간일 때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네 같은 경우 제목용 폰트인데 지금 K랑 E 사이는 되게 멀죠. 그쵸? 근데 R이랑 N 사이는 되게 좁아요. 그쵸? 왜냐면 이 K라고 하는 글자가 갖고 있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각형, K라는 글자가 찍히는 사각형과 E가 찍히는 사각형과 R이 찍히는 사각형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여백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커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이 자간들을 다 개별적으로 조절을 봐줘요. 지금 밑에 보이시죠? 이 밑에 있는 애가 더 정확해 보이지 않아요? 자간이? 근데 얘네들의 자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다 달라요. 자간이. 이거를 다 제가 일일이 작업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목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저도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아라고 하셨는데 본문에서 누가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겠어요. 본문은 이제 본문용 폰트는 되게 이제 깔쌈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이제 제가 뭔가 그 산돌한테서 커미션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그러니까 커미션을 받는 건 아니지만 산돌 폰트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산돌 시리즈나 윤고딕 시리즈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커닝 작업이 되게 잘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사용하시면 본문에서는 그런 애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애들이 보통 제목용 폰트로 사용하는 되게 이제 빠르게 예쁘게만 만든 이제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커닝 작업을 한 번 더 하심이 이제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은 하고 안 하고 싶은 분들은 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마찬가지로 타일에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간이랑 행간 뭐 바꾸는 기능이 없는데 일러에서 작업하실 때나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기능이고요. 이제 그리고 행간이에요. 행간이 사실 저는 자간보다 행간이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쓸 때 사실 행간이 진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행간이 줄거나 행간이 넓어지면 진짜 글 읽기가 너무 싫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진짜 PPT 같은 거 가끔 보다 보면 누가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진짜 막 글을 많이 써야 되니까 행간을 엄청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읽냐고요, 그거를. 아무도 안 읽어요, 진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당한 행간, 그러니까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행간은 예를 들어서 지금 행간의 크기를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러스트에서 예를 들어서
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한테서 선을 나눠요. 그쵸? 행간의 크기는 얘한테서 선을 나눕시다. 선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누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기에 행간의 크기는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와 여기 사이. 그쵸? 그쵸? 여기가 행간의 크기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가 행간의 크기가 아니고요. 행간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글자 포인트가 PT다 라고 하면 행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 알맞은 거예요? 14에서 16 PT 정도가 알맞은 거예요. 볼까요? 한번 보면 일러스트에서 한번 볼게요. 똑같이 라고 적고요. 지금 여기 캐릭터 부분 보이세요? 캐릭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24로 24로 할게요. 24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이 간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간격이 행간이다 라고 하면 행간을 나타내는 게 한 8포인트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 줄어들어 버리죠. 그렇죠? 보통 24포인트 정도면 한 제가 봤을 때는 32 정도를 잡아야 돼요. 32 정도. 그래서 32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 위에서부터 이 바로 위까지의 간격이 이제 행간의 간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살짝 헷갈릴 수는 있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14포인트랑 16포인트일 때는 되게 좁죠? 여기 줄 사이의 간격이 그럼 얼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2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14에서 22니까 한 제가 계산이 안 되죠? 왜? 8이죠? 그렇죠? 8.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6.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넓어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법칙 같은 게 있다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따르자. 약간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요. 글줄 사이는 낱말 사이보다 항상 넓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최소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라야 하는. 그래서 글줄 사이라고 하면은 행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 여기 있는 여기랑 여기 사이, 글줄 사이는 이제 항상 낱말, 그러니까 이제 띄어쓰기의 간격보다 더 넓어야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지켰으면 좋겠고, 물론 타일을 사용하시면 이제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밑에 보면 제가 이 파일도 이제 수업 때 올려드리겠지만 수업 끝나면 아마 저희 경영대 그 이제 학점 받으시는 분들 있죠? 거기 학습 자료실에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리면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지금 보시면 되게 폰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쵸? 타일이 산돌 커뮤니케이션이랑 같이 이제 산돌 폰트사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산돌 폰트 중에서 좋은 폰트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이제 보시면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폰트들이 몇 개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폰트들이 몇 개가 있고 좋아하는 폰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몇 개를 알려드리면, 좀 힌트를 드리면, 노토산즈 폰트도 되게 괜찮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애들 있죠? 얘네들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이제 산돌 네오 시리즈가 좀 괜찮아요. 산돌 네오 시리즈가 괜찮은데 이게 네오 1이랑 네오 3랑 네오 라운드랑 무슨 차이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오 3가 네오 1보다 당연히 늦게 나온 거긴 한데 네오 3가 그렇다고 네오 1보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글자의 느낌이 조금 다른 애들이지, 얘네 같은 네오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얇은 애들이에요. 글자의 어떤 그 가로폭이 조금 더 얇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오 1을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네오 1을 저는 제일 많이 쓰고요. 네오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끝 획 처리가 되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명조 이제 그 세리프 타입의 애들 중에서는 명조 네오 얘네가 제일 좋긴 해요. 얘네가 제일 좋고, 그리고 신문제비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가 되게
유려한 폰트여가지고요. 약간 뭔가 감성적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명조체라서 얘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뭐 어떤 작업을 할 때든 신문제비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고, 보시면 격동명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올드한 느낌을 낼 때 좋은 폰트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막 한 80, 70년대에 쓰던 폰트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다시 한 번 더 조금 이제 모던하게 바꿔준 애라서 되게 많이 쓰는 애고요. 이제 보통 어디죠? 배달의 민족에서 나오는 한나체, 주화체 그런 거랑 조금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폰트는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네요. 주화체, 도연체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격동 고딕도 있고 격동 굴림도 있고요. 얘네 격동 고딕이랑 격동 굴림 시리즈가 아까 격동 명조 시리즈랑 같은 이제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를 되게 많이 써요. 얘네들이 이제 되게 굵어서 제목용 폰트로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애들이고요. 저는 여기 있는 나머지 애들은 그다지 많이 사용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얘네들 여기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그 위에서 보시면 지금 얘랑 지금 여기 있는 그 고딕체랑 명조체가 본문용 서체예요. 그쵸? 타이틀용 서체, 타이틀용으로 써도 되지만 제목용으로 써도 되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 본문용으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순간 이제 사람들은 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글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안 읽을걸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읽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캘리그라피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얘네가 이제 어쨌든 되게 손글씨 느낌으로 쓰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획자분들은 그냥 단순히 예뻐서 얘들로 본문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못 알아먹게 생겼어요. 그 본문을 이걸로 쓰면. 그러니까 절대 이제 이런 캘리그라피 채로는 본문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진짜 많아도 2줄, 3줄 이상 넘어가지 않는 케이스에 한해, 크기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케이스에 한해 이 애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여기에서 나눔 시리즈는 사실 이거 나눔 시리즈 어디서 나오는 건지 다들 아시죠? 네이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얘네는 너무 많이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캘리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니크함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유니크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눔 시리즈는 전 진짜 안 사용하는 것 같고요. 백종열 펜이랑 백종열 필 같은 경우가 얘네가 되게 예쁘게 잘 쓰여진 캘리체예요. 그래서 얘네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이제 펜이랑 필의 차이점은 펜은 진짜 말 그대로 사인펜으로 그린 듯이 그린 애라 가지고 깔끔하게 선이 쌓여 있어요. 근데 필 같은 경우는 연필로 쓴 애 느낌을 내려고 그 모서리 부분이 엄청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보시면 자, 다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끝부분이 되게 그냥 부드럽게 스무드하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얘네를 이제 필로 바꾸면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다 깨지는 것처럼 표현된 거 보이시죠? 이게 연필로 쓴 느낌을 내려고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공병각 시리즈가요 살짝 애매해요. 공병각 시리즈가 써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읽기 힘든 폰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한 번 볼 때는 괜찮은데요. 얘네가 조금만 더 길어져도 되게 흘린 채로 많이 쓴 애라서 되게 읽기가 까다로워져요. 공병각 시리즈가. 그래서 공병각은 정말 짧은 문구를 쓸 때 혹은 이제 웬만해서는 타일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자간이랑 행간이 자동으로 고정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예 아싸리 이렇게 행간을 엄청 줄이고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띄우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좀 보고 쓸 수 있으면 좋은 애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게 좋은 애인데, 이제 얘네를 가장 기본적인 자간과 행간으로 써버리면 이제 이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그쵸?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공병각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행간과 자간을 최대한 줄여야 예쁜 폰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쓰고 싶으시면 차라리 이제 산돌 구름다리 시리즈를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다음에 넘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보시면 진짜 본문용 서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람들이 이걸 제작을 할 때 진짜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를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캘리체나 이제 이런 이제 그냥 그 어떤 느낌을 내주는 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양새의 어떤 디자인에 집착하지 얘네가 어떤 경우에도 쓰일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딱 1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원칙들을 살짝만 이야기를 하고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타일을 잡아 볼게요. 저희가. 그래서 폰트 사용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방금 전까지 설명한 게 폰트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폰트가 뭔지, 타입페이스가 뭔지, 그리고 자간이 뭔지, 행간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얘네들은 이제 제가 기획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폰트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폰트 사용을 단순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이제 많이 하는 이제 폰트 여러 개 쓰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뭐 이제 제목용 폰트 하나, 본문용 폰트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죠? 폰트는 절대 하나의 컨텐츠에서 3가지를 넘지 말 것.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까지는 괜찮은데 4가지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수선해지죠. 마찬가지로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컬러도 최대한 단순하게 사용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서치 패밀리를 활용하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께감을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애들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용 타입과 이제 제목용 타입은 다르다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용 타입은 고딕이나 명조 계열을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목용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폰트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Simply is the best는 뭐예요? Simply is the best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냥 폰트 사용을 단순화하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디자인적으로 너무 현란하고 그쵸? 너무 이제 아름다워 보이려고만 했던 애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애들, 뭐 이제 그런 애들 조금 이제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이제 화려하기만 해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안 읽어요.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좀 보고 경악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기획자가 글씨를 이 블랙 레터로 모든 영문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글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거 꼭 피하셨으면 좋겠고 Simply is the best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리고 위계질서라는 애가 있고 보이지 않는 사각형을 생각하자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네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애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질서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결국에는 위계질서가 뭐예요?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부장님, 과장님, 뭐 대리, 일반 사원 이게 위계질서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폰트도 마찬가지로 제목용 폰트가 있으면 그 제목용 폰트 아래에 서브 폰트가 있고 본문 폰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폰트의 중요도를 여러분들이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 폰트가 있는데 제목 폰트보다 더 화려한 애를 본문 폰트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제목 폰트를 정말 심플한 애로 갔는데 막 본문 폰트를 더 화려한 애로 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중요하게 보일 건 중요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일 것들은 약하게 보이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디자인에도 강약, 중간, 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판소리 공연을 되게 자주 해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보는데 똑같아요. 이제 노래를 할 때 강, 약, 중간, 약 이게 있듯이 디자인이나 스토리 라인을 짤 때도 강약, 중간, 약이 다 필요해요. 그렇죠? 모두가 강하기만 하면 강이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위계질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보이지 않는 사각형을 생각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들이랑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리드 시스템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그 그리드 시스템이나 단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그 인쇄 매체를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신문 같은 거 보시면 단이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이걸로 그리면 너무 헷갈리겠죠? 이걸로 그리면 너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어떻게 단이 나뉘어요? 단이 6단으로 이런 식으로 나뉘죠. 조금 모자라네요. 4단으로 할게요. 4단이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쵸? 이게 그리드 시스템인 거거든요. 사실 단 시스템이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랑 이런 걸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건 900픽셀에서 900픽셀인 되게 조그만한 정사각형 하나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단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뭐 단 하나당 글자 2개씩밖에 못 들어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과감하게 생략을 할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 어떤 사각형을 활용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디자인을 할 때요. 포스터 디자인을 할 때 특히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긴 한데 보시면 이런 포스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포스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을 몇 개로 나눈 걸까요? 밑에 지금 여기 있는 글자 있는 부분을 보세요. 글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사각형이 총 4개로 나뉜 거예요. 얘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혹은 2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그쵸?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의 어떤 사각형들을 나눠 놓고 그 안에서 텍스트를 입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각형을 만드는 버릇을 여러분들이 조금 들이셔야 할 거예요. 좋은 디자인을 하려면 그런 게 조금 필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디자인 해온 것도 보면은 전부 다 사각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사각형이 막 여러 개로 막 3개 이상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작은 어떤 화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폰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폰트에 대한 개념은 진짜 일부분만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조금만 이야기한 거고 사실 이제 원래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폰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왜 이게 폰트가 어떻게 변해왔고 막 헬베티카는 어떤 폰트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최소한 자간과 행간의 개념만이라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에게 사랑받는 기획자가 될 거예요. 분명히.